여기 보면은 아까 그 베스천 라우터, 베스천 호스트 다음에 그 스크린 라우터가 있는데 얘도 이제 기본 모듈 중에 하나예요. 기본 모듈 중에 하나 스크린 라우터 들어가는데 얘는 스크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그 3계층하고 4계층 정보를 이용해요. IP하고 포트 정보 이용해 가지고 방화벽 구성을 하고 있는 구성 모듈 중에 하나인 거예요. IP 정보를 볼 건지 아니면 포트 정보를 볼 건지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거 보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치가 돼요.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스크린 라우터가 방화벽 형태로 설치가 되면 내가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지금 들어오고 패킷이 오고 가는데 그때 IP 정보나 포트 정보를 통해서 뭐 ACL 형태로 패킷을 막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요 배청 호스트하고 스크린 라우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모듈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방화벽 구축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 또는 싱글 홈드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일단 듀얼에 별표할까요? 듀얼에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싱글에 별표하세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듀얼 홈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듀얼 홈드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베스천 호스트예요. 베스천 호스트, BH라고 할게요. 베스천 호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왜 듀얼 홈드냐면 랜카드가 두 개예요. 여기에 랜카드가 하나 있고 여기에 랜카드가 하나 있어요. 랜카드가 이렇게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랜카드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나요? 그럼요. 싱글 홈드예요. 요게 싱글 홈드예요. 내부와 외부에 베스천 호스트가 하나 있는데 랜카드 닉이 하나예요. 닉이 하나여서 요렇게 들어간 다음에 나온 곳에서 바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닉이 하나니까 병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쪽 따로, 외부 쪽 따로 하면 그나마 이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듀얼 홈드, 싱글 홈드는 뭐가 쓰인다? 기본적으로 베스천 호스트가 쓰인다. 그리고 듀얼은 닉이 두 개고, 싱글은 닉이 하나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좋은 점은 뭐냐면 요 베스천 호스트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내부로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망가지면 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연결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구축 형태는 뭐냐면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인데요. 스크린드 호스트에서 호스트에 별표할까요? 호스트에 별표하세요. 그러니까 스크린드는 그 스크린드 라우터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스크린 됐다는 얘기예요. 스크린은 뭐냐면 뭔가 거쳤다, 뭔가 불필요한 패킷들을 보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 됐다. 그래서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의 호스트는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베스천 호스트가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여기 베스천 호스트 사용되고 여기 스크린 라우터. 그러니까 스크린 라우터 하나 그리고 베스천 호스트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예요. 스크린 라우터 하나, 베스천 호스트 하나 이렇게 사용되고. 자, 베스천 호스트는 어떤 형태가 있죠? 닉이 두 개일 수도 있고 닉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싱글 홈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듀얼 홈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듀얼 홈드를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 얘는 뭘 합쳤죠? 베스천 호스트하고 스크린 라우터를 합쳤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결합한 거예요. 결합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린드 서브넷 게이트웨이예요. 스크린드 서브넷 게이트웨이, 스크린드 서브넷, 스크린드 서브넷. 서브넷의 별표할까요? 서브넷에 별표하시면 얘는 왜 서브넷, 그러니까 스크린드는 알겠는데 왜 서브넷이 붙었냐면 요렇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서브넷으로, 그러니까 요게 스크린드 서브넷 부분이에요. 스크린드 서브넷. 뭔가 그러니까 서브넷 부분이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인 거거든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스크리닝 라우터 2개, 스크리닝 라우터 2개, 그리고 배청 호스트 하나를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싱글 홈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듀얼 홈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외부 방화벽, 얘를 내부 방화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내부 방. 그래서 외부에서는 외부 방화벽을 타고 들어가고 내부에서는 내부 방화벽을 타고 들어가요. 시험지 정말 잘 나와요. 내부에서 외부 방화벽을 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진 않아요. 얘가 이렇게 가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가죠. 요거.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요 부분에다가 DMZ를 구성해요. DMZ는 뭐냐면 그 군사 경계 그쪽 그거잖아요. 군사 경제 그쪽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DMZ는 뭐냐면 내부에 있는 서버들 중에 외부에 공개에 대한 서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웹 서버 같은 거.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DMZ에 두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웹 서버엔 접속할 수 있지만 내부로는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내부 방향을 타고 이렇게 DMZ에 갈 수 있고. 근데 시험지 지문에 나온 건 뭐냐면 중요한 내부 DB를 DMZ에 넣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DMZ에는 뭐 예를 들어서 FTP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넣을 수 있는데 내부 DB는 중요한 내부 DB를 왜 여기다 넣어요? 얘는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내부에 넣어야죠. 내부에 넣어야죠. 내부에 넣어야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 넣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뭔가 비용은 많이 들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안정적이죠.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냐면 팁 중에 DMZ가 있다. DMZ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지역, 그 군사 경계 지역처럼 중립지역이고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에 공개해야 될 것들, 웹서버나 FTP 서버나 그런 거. 그렇지만 내부의 중요한 DB는 절대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방화벽 규칙 또는 정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룰 또는 이제 폴리시라고 하는데, 룰 또는 폴리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시험지에 주어졌던 지문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출발지 IP 포트 주어지고 목적지 IP 포트 주어지고 동작 allow, deny. allow는 패킷을 허락하는 거고 deny는 패킷을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1번, 2번으로 정책을 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 IP가 외부이고 익스터널은 그냥 외부란 뜻이에요. 외부 IP고 그다음에 포트는 그냥 어떤 포트도 괜찮고 목적지는 만약에 내부 목적지가 19168 100.100이고 포트가 5553으로 오는 거라면 허락하자. 그 두 번째 정책, 출발지가 NEN이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NEN이면 그 나머지는 다 디나이하자. 그러니까 일단 허락할 것들을 1번에 두고 나머지를 디나이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면 된다는 데죠? 안 되죠. 다 디나이한 다음에 두 번째 허락을 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룰의 순서, 규칙의 순서, 정책의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화벽의 기능과 구조 중에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왜 자꾸 이렇게 같은 설명을 2번 이상 반복하냐면 정말 중요한 거기도 하고 시험 문제 지문에는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시잖아요. 그 교수자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하면 배천 호스트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외부에서 1차적으로 접속을 받는 애들을 베스천 호스트라고 하고, 베스천 호스트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성곽의 모서리 둥근 부분을 지칭하는 거고. 근데 뭐 베스천 호스트 중 한 곳에 방화벽이 놓임. 요거는 이제 스크리닝 라우터라고 할 수 있죠. 스크리닝 라우터랑 같이 사용되니까, 같이 맞물려서 사용되니까, 걔랑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 중에 한 곳에 스크리닝 라우터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방화벽의 전체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크린 라우터가 존재하고, 스크린 라우터는 3계층과 4계층 정보를 이용해서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스크린 라우터가 이렇게 동작하고 있잖아요. 스크린 라우터가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뭐 저렴한 가격 기본 역할 수행하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아요. 실패한 접속에 대한 로깅. 그러니까 실패한 접속에 대한 로깅을 왜 지원해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킹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실패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깅을 하지 않고, 로그를 남기지 않고, 그리고 패킷 필터링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들은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면 싱글 홈드, 단일 홈 게이트웨이 싱글 홈드는 얘가 이제 베스천 호스트인데 뭐라고요? 여기 보면 NIC가 한 개인 거를 얘기하고 있다. NIC, 랜카드, 닉이 한 개이다. 그래서 뭐 접근 제어도 하고 프락시 기능도 있고 인증 로그인 뭐 이런 방화벽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윈도우 NT라든지 유닉스 PC에다가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일반 PC를 베스천 호스트로 만들려면 일반 사용자 계정 삭제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방화벽 기능이나 유틸리티 파일 모두 지우고, 그러니까 방화벽 기능 외에 다른 유틸리티에 쓸데없는 것들 다 지우고, 그리고 대용량 모니터링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IP 포워딩이나 소스 라우팅 기억나시죠? 라우팅을 미리 해놓는 거 다 기능 삭제하고, IP 포워딩도, 그러니까 IP 포워딩을 이렇게 들어온 거를 이렇게 포워딩해서 저쪽으로 보내주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은 그냥 인증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다 막아야 된다. 근데 이제 강력한 보안 정책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얘가 아무 동작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포딩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접속을 이렇게 접속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장비를 개발할 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안 장비 자체가 또 안전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안 장비가 있는데, 보안 장비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안 장비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중홈 게이트웨이는요. 듀얼 홈 게이트웨이는 랜카드가 몇 개라고요? 랜카드가 2개라고요. NIC가 하나이고 NIC가 여기 2개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병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트래픽을 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가 가능한 거를 얘기하고 있고, 기본적인 동작은 싱글 홈드랑 비슷하죠. 단지 랜카드가 2개라는 거. 그 다음에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호스트에 별표할까요? 호스트인 거죠. 얘는 스크린 라우터 하나랑 그 다음에 베스천 호스트인데, 베스천 호스트가 여기 보면은 닉을 하나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싱글 홈드죠. 아니면 닉을 2개 사용해가지고 닉을 이렇게 2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도 되게 좋죠.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는 스크린드는 스크린 라우터, 호스트는 베스천 호스트. 그러니까 1대1로 연결을 맺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런
조합으로 봤을 때는 뒤에 나오는 서브넷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용 대비 효율로 봤을 때는 융통성이 되게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스크린 라우터를 만약에 내가 해킹을 했어요. 스크린 라우터를 해킹했다. 스크린 라우터 해킹하면 여기에 발표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바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가 없어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크린 라우터에 문제가 없어야 스크린 라우터를 통해서 베스천 호스트로 가는데, 만약에 스크린 라우터를 내가 해킹하게 되면 굳이 베스천 호스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스크린 라우터가 베스천 호스트에 들어가니까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스크린된 서브넷 게이트웨이, 스크린된 서브넷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스크린된 서브넷이 뭐냐? 스크린된 서브넷이 뭐냐? 여기 발표할까요? 스크린된 서브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전체를 아우르는 요 부분이 스크린된 서브넷이다. 요 전체를 아우르는 요 부분이 스크린된 서브넷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기 전에 여기에서 스크린이 돼가지고 스크린 돼가지고 스크린 라우터 하나, 스크린 라우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싱글 홈드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죠. 싱글 홈드 게이트웨이가 있고, 배치모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라우터 하나, 스크린 라우터 두 개, 그리고 여기에 듀얼 홈드, NIC 하나, NIC 두 개 해가지고 듀얼 홈드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스크린드 서브넷이라고요. 요게 스크린드 서브넷이라고, 요게. 왜 스크린드 서브넷이냐면 그냥 내부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냥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스크린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브넷도 아니잖아요. 근데 스크린드 서브넷은 뭐냐면 그 서브넷은 서브넷인데 미리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스크린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린드 서브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외우기 좋죠?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스크린 라우터 두 개, 그리고 배천 호스트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와 내부 사이에 뭘 둔다? DMZ를 둔다. DMZ를 둔다. 그리고 다른 방화벽보다 뭐가 어렵다? 설치와 관리가 어렵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서비스 속도도 느리고, 왜냐하면 많이 거치니까. 그리고 비용도 비쌀 수밖에 없죠. 비용도 비쌀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암호학, 이제 여기 네트워크 보안 넘어가서 이제 암호학 부분으로 갈 건데요. 암호학 부분은 정보보호 98페이지로 가요. 정보보호 98페이지, 그 98페이지에 이제 정보보호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개요 부분이에요. 암호학의 개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영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영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겹쳐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맞물려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닌 부분은 가볍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볍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는 스마트 환경이에요. 스마트 환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랑도 맞물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BYOD가 가능해진 거예요. 시험 문제 관점에서 바라보면 BYOD는 뭐냐면 Bring Your Own Device예요. Bring Your Own Device는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 이제 카톡 금지법이라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6시 이후에는 카톡을 이제 업무상으로 쓸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말에도 일을 하고 퇴근에도 일을 하고,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메일도 볼 수 있고 뭐 작업도 간단한 작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Bring Your Own Device인데,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다양한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개인의 영역이랑
뭐 업무의 영역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보안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스마트 환경 요소 보시면요, 뭐 원활한 네트워크 쪽에 지금 보면 와이파이도 있고 LTE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앱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BYOD 보안에서도 뭐 앱만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 자체를 제어할 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를 뭐 MDM, MAM 뭐 그런 게 있는데 곧 나중에 또 정리를 할게요. 지금의 포인트는 아니니까. MDM, MAM 요런 것들이 있어요. 디바이스 자체를 제어할 건지 어플리케이션만 제어를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ICT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정보통신 기술인데 거기 보면 그 안에 뭐 무선통신이 발달하면서 보안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유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을 좀 태핑을 따기도 해야 되는데 무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개된 상황에서 이제 된 거잖아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청이 가능한 구조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다계층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뭐냐면 그 뭐 미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뭐 펌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맞물리면서 그런 각각이 맞물리는 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랑 맞물려 가지고 자연어를, 그러니까 비정형이잖아요, 그죠? 얘가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비정형. 이 수업에서 비정형을 얘기한 적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기출 풀이할 때, 2020년 지방직 풀이할 때 그 비정형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랑 빅데이터랑 맞물려 있어가지고 비정형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이미지를 인식하고 프로세싱할 수 있는 것, 내용 기반 검색. 내용 기반 검색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가방을 봤는데 그 가방을 사고 싶을 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매칭해서 그 사진이랑 똑같은 걸 찾아주는 그 기술. 그 다음에 센서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USN 기술이 지금 발달되고 있거든요. USN은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건데, USN은 뭐냐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뭐냐면 센서를 작게 만들어서 도서산간 지역에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산불 감시할 때 사람이 가서 산불 감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계속 거기서 상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센서들을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온도가 갑자기 바뀌면 산불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문제가 산불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니면 그 해수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넘치거나 그런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USN 기술인 거고, 아니면 이런 것들.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은 이제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순간부터 네트워크 보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보안은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보안이고, 네트워크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보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 두 개가 정보 보호직 문제인데, 원래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뭉뚱그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스마트 환경에 대한 그런 그 ICT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터넷 환경이랑 보안이랑 설명을 하면 인터넷 발달로 개인 사생활 보호 문제가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뭐랑 묶이냐면 개인정보보호법.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 법규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많은 숙제가 발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보 기술의 안정이랑 편리성 간의 문제는 뭐냐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보호를 많이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단계를 10단계 거친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러면 그거 내가 들어가다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편리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면 편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로 안 중요하다면 편리한 게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공격은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는 막으려고 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이. 만약에 공격하는 쪽에서 별로 기술이 좋지 않다면 우리 쪽도 기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미리 개발하겠어요? 미리 개발하잖아요. 그런 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간이 중간에 개입하면 완벽한 보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패스워드를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암호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커는 그 패스워드를 해킹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이 관리자가 지금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패스워드 좀 알려줄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벌써 알려줬는데 패스워드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중간에 개입된 경우에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마트 워크라고 있어요.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스마트 워크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스마트 워크는 이게 원래 공공기관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시간 동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청사가 주변 지역에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깔아놓는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20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정부청사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민간도 있어요. 민간 업무용도. 스마트 워크. 요게 스마트 워크는 좀 여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만들기도 해야 되고 뭐 돈 좀 나가야 되고 그런 건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더 있는 건데 원래는 스마트 워크라고 있어요. 중간 좀 생산성을 향상하고 뭔가 일자리 창출하고 뭔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문제가 돼도 되죠. 왜냐하면 자료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택근무도 마찬가지. 재택근무에서도 내가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디로? 회사 쪽으로. 스마트워크도 회사 쪽, 그 정부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보안, 아까 말씀드린 건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로 인해서 네트워크의 보안이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쇼핑 아니면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첨부된 파일을 실행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첨부된 파일에서 웬만한 것들은 사람들이 잘 실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실행 파일 같은 건 첨부도 안 되고 그거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공학이랑 맞물려 있는 게 사회공학이랑 맞물리는 건 이제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입사 원서인데 첨부 파일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을 넣고 전송한다 그러면 무조건 열어보는 케이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알고도 열어보는 거죠. 알고도. 아니면 사장님이 보낸 거는 메일이라고 한다면 뭐 열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 근데 사장님이 보낸 게 아니었어요. 뭐 그런 케이스. 그리고 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 환경 같은 걸 보시면요. 일단 다른 것들보다 그 정보 전달 같은 것들을 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체하는 거는 이제 리플레이라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가 패스워드를 도청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패스워드를 그대로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를 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패스워드를 그대로 공격하니까 리플레이 공격인 거죠. 아니면 다른 것들은 지체할 수 있는 거는 슬로우 로리스 공격이 있어요. 이거 적어 놓을까요? 슬로우 로리스.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보내는 거예요.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원래 요청을 굉장히 천천히, 일부러 요청을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도스는 아시죠? 우리 공격했던 거 서비스 거부 공격이고 아니면 신용카드라든지 온라인 송금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전화 통신에서 도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거 도청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보 보호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보의 수집, 여러 가지 훼손, 변조, 유출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관기물이라고 외워두세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을 세우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보호라는 거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적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을 배울 텐데 관리 체계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관리 체계 어떤 인증 같은 걸 받게 되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인증을 받아야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벌금 감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들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내가 암호화를 수행할 건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경비원을 두거나 아니면 실제로 백업을 할 건지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 세 개가 같이 맞물려 있어야 돼요. 요 세 개가 같이 맞물려 있어야 이게 정보 보호가 되는 거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가용성, 안정성 해가지고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적절한 보안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얘기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시대별로 어떤 정보 보호가 계속 발전되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60년대에는 냉전 시대였죠. 그리고 70년대 네트워크가 나오고 80년대에는 PC가 나오고 90년대에는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고 2000년대에는 전자상거래, 현재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가 발생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정보 보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60년대에는 뭐가 나왔냐면 알파넷이 나왔어요. 그리고 멀틱스가 나왔어요. 알파넷은 인터넷의 효시예요.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지긴 계기인 거고 그 다음에 멀틱스는 운영체제의 효시예요. 유닉스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가 멀틱스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팁 정도고 이때는 정보보호 개념이 별로 없었을 거잖아요. 없었을 거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제시를 했냐면 그런 개념이 너무 없다. 좀 변화하자. 그래서 알파넷 안에서 랜드 리포트 R609라는 거를 누군가가 리포팅을 했어요. 리포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보안 개념, 보안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인 거고.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와서 네트워크 확산이 되면서 알파넷에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대칭키하고 비대칭키 또는 공개키가 나오게 됐어요. 사실 대칭키는 원래 있었고요. 암호를 이용한 전송 대칭키는 오래전에 나왔던 개념인 거고 그때 나왔던 건 70년대 이제 공개키, 비대칭키 암호의 등장이 새롭게 된 거고 80년대에 PC와 이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TCP/IP가 나오게 돼요. TCP/IP 기억나시죠? TCP/IP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가 급증하게 됐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 문제 그리고 시스템 또 보안 문제, PC 자체의 보안 문제 그리고 PC와 PC가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대두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 보안이랑 네트워크 보안하면 끝이에요.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직에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90년대에 뭐가 나왔어요? 90년대에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어요. 그래서 HTTP 보안이 중요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 보안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왜냐하면 거래가 무결해야 되잖아요. 무결성이 보장돼야 되고 기밀성이 보장돼야 되고 가용성 같은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3세대 이동통신이었는데 이때 그 이동통신 자체 기술이 가지는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이랑 좀 결이 틀린 왜냐하면 불안전하니까. 그리고 현재는 무선 네트워크인데 현재 무선 네트워크 보시면은 이제 무선이니까 유선에서 무선으로 진화됐는데 사실은 유선이 맞기 그나마 쉬운 거죠. 무선은 그냥 노출됐으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대두돼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그
전자서명법 그거가 사실 시험 문제도 나오고 얘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전자서명법 이제 공인인증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건 좀 이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추세가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대의 컴퓨터가 있으면 100대의 컴퓨터가 다 완벽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 용어인데 기초 용어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일단 보안이랑 보호가 미묘하게 틀려요. 보안은 자산을 보호하는 거고요. 자산은 뭐냐면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 다 유형, 무형의 자산이에요. 자산은 보호하는 거가 보안이고 보호는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안전한 정도. 위협은 뭐냐면 공격이에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정도를 보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AVT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CIA랑 AVT는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AVT는 뭐냐면 AVT는 Asset Vulnerability Threat라고 불러요. 자산 취약점 위협 AVT. 그래서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유형과 무형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놈이고 그리고 취약점은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약점, 취약점을 얘기하는 거고 트리트는 위협은 뭐냐면 그 취약점을 공격하는 걸 얘기해요. 자산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공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VT의 함수로 나오는 게 이제 위험이죠. 위험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뭐 다중보안 시스템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내가 시스템을 이렇게 보안을 하려면 다중으로 물리도, 인적도, 운용도, 통신도, 네트워크도, 정보보호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보보호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은 그 AVT의 함수, 아까 말씀드린 그 AVT 있잖아요. 그거의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정보보호 시스템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정보보호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거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그 다음에 암호학, 데이터 보안이 암호학, 그리고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시험 과목인 거예요. 시험 과목이잖아요. 시험 8개 과목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CIA가 있는데요. CIA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에요.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예요. CIA. 정말 잘 나와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은 기밀성은 얘는 수동적 공격이고요. 얘는 적극적 공격이에요. 보면 기밀성은 이제 도청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도청 같은 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도청을 막으려면 암호화를 사용하면 되고 무결성은 위조 또는 변조를 하는 거예요. 위조 또는 변조를 하게 되면 내가 막기 위해서 접근 제어 같은 걸 하면 되고 그리고 가용성은 서비스 거부를 시키는 거예요. 서비스 거부가 뭐냐면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쿠팡에서 이제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데 죽어서 쿠팡 자체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쿠팡 사이트가. 그럼 서비스 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백업 같은 것들을 수행하면 된다. 이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또 반복돼요. 개요 부분이나 아니면 관리체계 부분에서 반복되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보호의 3대 요소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고요. 6대 요소는 저 3대 요소를 포함해서 나머지 3개를 얘기하는데 저 나머지 3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증, 부인 방지, 책임 추적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신뢰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6대 요소를 봤을 때는 인증, 부인 방지, 책임 추적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한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인증은 authentication, 부인 방지는 non-repudiation, 책임 추적성은 accountability거든요. 근데 지금 책에 보면은 요 단어가 없잖아요. 요 단어 좀 적어 놓으세요. accountability, 요 단어 적어 놓으세요. 책에 없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메시지를 인증할 건지, 아니면 사용자를 인증할 건지, 메시지 인증은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인 걸 확인하는 거고, 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용자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부인 방지는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 보냈는데 보내지 않았다, 뭐 그런 걸 방지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 추적성 같은 경우에는 accountability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사용자를 식별하고 아니면 추적하는 건데, 이건 이제 로그를 남겨서 추적을 해요. 로그를 남겨서 추적하는 거. 이외에 뭐 소유권, 정확성, 활용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정보보호의 대상 보시면요. 정보보호 대상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자산 중에 무형의 자산, 절차 같은 거 무형의 자산이죠. 그래서 유형명의 자산을 정보보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양면성을 갖고 있죠.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공격의 주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DDoS에서 조미 PC로 활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 공격으로 해가지고 경유지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